범죄인 인도 제도에서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부분은 이 특정성의 원칙입니다. 특정성의 원칙이 왜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가? 이거를 물어보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인권을 침해당한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고요. 어떤 경우가 인권 침해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벌점을 몇 점을 받아야 됩니까? 마이너스 1점을 받아야 되는데, 지각을 해서 마이너스 1점을 받는 것은 인권을 침해당한 행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규칙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각을 했는데 벌점을 막 5점을 받는다. 이 경우는 우리가 적법하지 않다, 인권을 침해를 받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이렇게 하기로 한 것대로 해야지, 법대로 해야지, 규칙대로 해야지, 조약대로 해야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약을 벗어나서 과하게 범죄자를 처벌했을 경우에는 범죄자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에서는 인도 청구 사유가 되었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이 되어 있고요. X라고 하는 범죄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X가 A에서 가라고 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B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A나라에서는 X를 처벌하기 위해서 B나라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청구를 하는 겁니다. X를 보내주세요. 인도 청구 사유는 X가 가라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는 뭐가 된다? 인도 청구 사유가 되었던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B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X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B에서 어떻게 보내주느냐? 가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세요 라고 하고 보내주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근데 보니까는 X가 가만 지었던 게 아니고 나도 지었고 다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존에 인도 청구 사유가 되었던 가 말고도 이 나와 다도 한꺼번에 처벌을 하고 싶은데 A는 근데 그게 안 된다란 이야기예요. 왜? B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만 처벌하세요 라고 하고 보내줬으니까는 보내줄 때 나하고 다를 처벌한다라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가밖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X가 나와 다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B의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와 다를 처벌할 수 없다. 그게 무엇이다? 특정성의 원칙입니다. 근데 A가 일단은 X를 가를 저질렀기 때문에 B에다가 청구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청구 요청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또 보니까는 X가 나와 다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B가 가를 보내줄 때 네, 인도에 드릴 테니까 가를 처벌하세요 라고 할 때 A가 어떻게? 나하고 다도 얘가 저질렀거든요. 처벌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B가 동의를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인도 청구 사유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청구 사유에 명시되지 않은 범죄를 처벌하려고 하면은 뭘 받아야 된다? B의 허락을, B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무엇이다? 특정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은요, X가 이미 인도되고 난 다음에 라라고 하는 범죄를 또 저질렀어요. 인도되고 나서 저지른 거니까는 B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범죄인이 청구국으로 인도되면 인도 청구 사유가 되었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는데 다만 인도 후 새로 저지른 범죄나 피청구국이 처벌에 동의한 범죄 등은 인도 청구 사유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거 방금 전에 얘기했고, 인도 후 새로 저지른 범죄는 B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처벌이 가능하고,
인도 청구 사유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피청구국이 처벌에 동의한 범죄에는 처벌이 가능하다. 이게 뭐다? 특정성의 원칙입니다. 특정성의 원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벌하기로 한 것, 처벌해야 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이 침해당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인권 침해는 어떤 경우다? 동의를 안 받고 처벌하는 게 인권 침해가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이 지문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인도 거절 사유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나라들끼리는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있는데 절대적, 무조건적으로 인도를 거절해야 되는 경우와 임의적,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우선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는 이 지문에서는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째는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경우,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 이 두 가지는 언급된 내용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고 사실 질문은 정치범과 관련해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정치범은 일반적으로 범죄인 인도가 불어된다라고 합니다. 불인도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범은 이런 사람인데 이 부분을 좀 열심히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 사람이 이 범죄자가 정치범인지를 판단하는 건 누구의 몫이다? 피청구국에서 하게 됩니다. 피청구국이 해당 범죄자가 정치범이냐 아니냐를 판단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정치범죄의 판단 기준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죄인 인도조약에 정치범죄의 정의가 포함되는 경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정치범죄의 판단 기준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죄인 인도조약에 정치범죄의 정의가 포함되는 경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행위가 정치범죄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은 피청구국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청구국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일반 형사범죄로서의 성격이 더 크냐, 정치범죄로서의 성격이 더 크냐 이것인데 정치범죄로서의 성격이 더 우월하다, 더 크다 이러한 범죄를 정치범죄라고 하고 그 정치범죄를 범한 사람을 정치범이라고 해서 인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불인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정치적인 성격이 있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불인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인도 대상에 포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걔 누구다? 가해조항을 저지른 사람. 또 걔 누구예요? 테러 행위를 한 사람. 가해조항은 국가원수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해조항과 테러 행위를 구분해서 보시고요. 이것과 관련된 사람은 바로 인도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꼭 확인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꼭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게끔 많이 연습을 하고 다른 지문들도 보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시험에 임하기를 추천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